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4월 22일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 5일 동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바로 넉 달이 지난 그 시간에 교황이 오셔서 한국 전국 곳곳을 다니는 동안에 계속해서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여러 약자들한테 손을 내밀 때마다 계속해서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유민 아빠한테도 손을 내밀었고, 충북의 꽃동네에서도 손을 내밀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모두 다 만났습니다. 5일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4년이 지나도 하지 않는 일들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번 5일 동안 와서 해냈었습니다. 지금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이 들려온 다음에 한국인 차기 교황 후보가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인데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고 작년 12월에 이코노미스트 영국 매체죠. 거기서 차기 교황 후보로 거명이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콘클라베 교황 선출식이 열리면 선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얻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였습니다. 정의의 자리에는 중립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빨리 윤석열 씨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호소하면서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와 종교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앞장서서 용기 있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면서 혼돈스러운 요즘이죠. 꼭 필요한 메시지이고, 우리나라 출신 교황이 탄생해서 꼭 전 세계 정의를 알리면서 동시에 영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뉴스를 끝장내 주실 세 분의 패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언제나처럼 또 나와주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전히 자신의 대권 출마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확답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한덕수 추대위원회, 추대협의회 이제 요게 이제 결성됐다라는 뉴스가 언론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어서요. 추대국민운동본부, 이름이 그렇습니다. 본부인데 왜 본 아니고 한 추 위에요? 한 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추대위, 이쪽에서는 추대위라고 쓰니까 자기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 제목은 추대위로 뽑혀 있는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을 보니까 또 추대 국민 운동 본부라고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급하게 만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추대 기자회견 간담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있었고, 그리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였었는데, 내부적으로 한덕수 측이 반기문 시즌 2라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부 관계자의 익명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한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출마에 대한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한덕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실제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보도. 반기문 시즌 2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대선에 나갔다고 치고 옛날 반기문처럼 반기문 시즌 2라는 비판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 중이다. 예전에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한다고 그렇습니다. 창피당하고 20일 만에 그냥 드랍을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언론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잘 막아야 된다. 그럼 윤석열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탄핵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그 보도가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걸로 본다고 하면 확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측은 이미 출마의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6시 30분으로 제가 일단은 공지를 받았는데요. 국민의힘 1차 컷오프 발표가 6시 30분 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4명이 누가 들어갈 것인지, 이게 정치권의 가장 큰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강 1약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누가 될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한덕수 추대위와 관련해서는 실제 기자회견도 열고 간담회를 하긴 했으나,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초기 보도처럼 뭐 고건 전 총리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인물들은 아예 실제 이름을 담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 고건 전 총리는 본인의 명의로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은 정치에 뜻이 없다. 이미 나는 이미 퇴진한 사람이니까 그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고 이미 부정하는 기사가 나왔다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손학규 선생도 이름이 거명됐었는데 나왔나요? 거기에 대한 명단에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않아요? 손학규, 고건 이런 분들은 추대위에 합류할 거란 얘기만 있었던 보도일 뿐이지 네. 일단 고건은 자기 이름으로 부인을 했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명단에는 이분들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추대위가 있긴 있는 건가요? 추대위라고 일단 기자회견을 열었으니까 뭐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현역 의원 5, 60명이 지금 아무튼 대기 중에 있다라는 식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오늘. 추대위 안에 현역 의원들이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고건도 없고 예. 손학규도 없고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분들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접촉한 의원들이 5, 60명이 되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한덕수가 이미 알고 있다. 그 정도까지 이제 기자들한테는 릴리즈를 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죠. 두 분 의견 좀 주시죠. 저는 뭐 긴가민가 한데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손학규 대표는 지난주인가요? 조선일보에다가 기고 칼럼을 하나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제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덕수 그 총리 뭐 출마를 한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각제로 개헌하고 내각제 개헌을 걸고 이제 과도기 역할을 맡는 걸 이렇게 제안하는 형태로 그 글을 내 가지고 뭐 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등장한다고 해도 뭐 고건 전 총리는 아예 부인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제 보도 나온 건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뜬금없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등장한다고 해도 뭐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분들이 계셨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은 이분이 어떻게 했더라라는 생각이 잠깐 머릿속에 스쳤는데요. 사실 추대인의 커다란 실체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결국 독자 출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1일난 후보와 함께 통합을 해서 국민의힘 쪽과 함께 할 것이다. 뭐 대선을 치른다는 게 그냥 자기 혼자 좋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자금이라도 있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내지는 주변에 거론되는 분들이 누가 그게 있겠어요. 그거를 반증해 주는 게 추대위 스스로 밝혀진 것처럼 5, 60명의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인 거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띄워보고 그 다음에 경선에서 한 사람이 이제 1위로 올라서면 흥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정도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대위는 실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죠 사실. 한 총리 본인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입장이 없습니다. 추대위에는 뭐 내가 알고 있다는 정도도 없어요. 추대하는 뭐 분위기가 있는 건 알고 이쪽 있다. 주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하는 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이 빨리 입장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올해 1, 2, 3월 성장률이 0.2%를 밑돈 걸로 보인다. 맞아요. 까딱하면은 마이너스 성장 맞습니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이번 1, 2, 3월 1분기뿐만이 아니고 연속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맨날 나라 걱정하는 양반인데 빨리 정해줘야 됩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 상황이잖아요. 아까 이제 박영식 에디터가 반기문 시즌 2를 맡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든 게 반기문 시즌 2는 일단 될 수 있나? 거기서부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 어마어마하게 그 타이틀이 국민들 사이에 강인이 됐었고 지지율도 20%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정말 꽃가마처럼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런 정도의 그런 호응을 받고 있나요? 그때 한 지지율 30% 그 정도까지도 많이 나올 때 나오지 않았어요? 30%까지 육박할 정도로까지 가서 20%를 넘어섰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에 생존 인물 중에 위인전이 나온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쵸. 반기문하고 네. 안철수 2명 있었어요. 교과서 실린다고 네. 뭐 그랬었어요. 초등학생들 Y책이라는 거에 네. 거기 등장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Y 시리즈 링컨도 네, 있고 네, 그런 네, 시리즈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정작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잘 굴러가기만 운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잘한다는 얘기를 할 텐데 엉뚱하게도 한다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분위기는 다 하는 것처럼 꾸려놓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국민의힘 그 경선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들러리서 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또 진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명성교회인가요? 예, 명. 이런데 부활절에 명성교회 네.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걸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1년에 그리고 외신 인터뷰에서 물어보면은 뭐 노코멘트. 노코멘트라고 그러고 뭐 아직이라고 그러고 계속 아주 전형적인 그 프로세스를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죠. 본인은 그렇다 치고 그 대선 어쨌든 조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캠프를 꾸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주목한 건 사실 추대위가 캠프인가 아니면 뭐 무슨 반기문 시즌2를 맡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캠프인가 또 뭐 3호 대응팀도 있다는 얘기도 어디 캠프가 뭐가 있어야 이게 사실 출마가 되잖아요. 그 3호 대응팀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권한대행 측에서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장성철 소장의 CBS 라디오에서 나왔던 그런 주장인데요. 그거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 잘, 나왔다. 네, 이제 요거는 그것까지 확인을 잘 해드리고 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권한대행 측에서 반기문 시즌 2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개발 중이냐 이제 이 단독 보도는 보면 이것도 주체가 좀 모호해요. 경향신문에 3명의 기자가 합동해서 쓴 건데 한 권한대행 측이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확인이 어렵고요. 그래서 한 권한대행에게는 어쨌든 이 윤석열과의 관계성에 대한 한계도 있고 지금 권한대행인 상황에서 국가를 어쨌든 대선 이전까지 대선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심판이 선수로 뛴다라는 그 한계도 있고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그러면 막을 것이냐 탈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정치를 내세워서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정치권의 문제로 이 양극단의 갈등 중심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한덕수가 극복해내겠다. 그게 탈정치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럼 한덕수는 뭘 했냐라고 물어보면 한덕수 쪽에서는 나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만류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피할 전략을 이제 지금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사실은 강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제 그런 지금 워딩이 진짜 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층이라고 이제 요 두 가지의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과의 어떤 통화를 또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계엄과 관련돼서는 한덕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못 박은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한 하나의 논리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단독 기사의 전부입니다. 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옆에 이제 저 기자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기자분들이 몇 가지 조각조각을 모은 다음에 단독 시나리오를 소설을 쓰시는 경우가 아직도 가끔 특히 정치 기사들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뭐 제가 이게 기사 내용을 전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이면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 기사를 근거로 얘기를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탈정치라는 게 맞는가? 그동안에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오가면서 총리를 2번이나 했으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 비교하기 싫지만 하다못해 윤석열 윤석열 씨처럼 검찰총장 시절에 난 정권 눈치 안 보고 내가 수사할 거야 이런 모습 보여준 적 있나요?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움직였던 탈정치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정치를 했던 분처럼 제 기억에는 남아있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지금 뭐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기사 나온 게 있죠. 당시에 견날 그 계엄 당일날 12월 3일날 강의구 부속실장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던 내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도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다까지만 나온 건가요? 내용은 안 나왔어요. 내용 안 나오고. 본인의 해명은 뭐냐면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전화를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텔레그램을 보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다는데 그 내용은 강희구 부속실장에 있는 텔레그램 내용은 삭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있는지 그때가 저녁 8시였는데 그날 당일날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박영진 에디터 얘기하신 것 중에 탈정치 그 대목이 눈에 딱 걸리는데 탈정치 얘기에 대통령 나오면서 탈정치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가장 정치적인 자리고 정치로 해야 되는데 탈정치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을 왜 나옵니까? 이게 생각나는 게 안철수 씨가 예전에 이제 정치하겠다고 그래서 윤여준 장관, 김종인 장관 뭐 이런 양반들 만났을 때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당신 그러면은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낭비고 국회 들어가서 싸움막질만 하고 낭비고 뭐 지자체장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국회의원을 안 하고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는 거냐고 그러면서 뭐 새정치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씨가 들고 나올 카드가 탈정치 카드라는 게 지금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유력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걸고 과도기적으로 자기는 3년만 관리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그 공약 중에 개헌 관련 공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탈정치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3년 만약에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집권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뭐 파악하고 자리 잡는데 1년 걸리고 또 내려가는 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1년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한 1년 대통령 하겠다는 거를 그런 사람을 이거 왜 뽑아야 됩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탈정치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좋아합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탈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이 또는 뭐 국회의원 나오겠다는 사람이 탈정치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건 이퀄 사기꾼이다. 아니 근데 저는 탈정치가 예전에는 그 제3지대를 뜻하는 뭐 그런 의미였잖아요. 아까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하고 뭐 그러셨지만, 근데 요즘은 무서워요 탈정치라고 하면. 왜냐하면은 이게 윤석열 씨를 봤잖아요. 윤석열 씨가 저는 전형적인 탈정치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내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싸우고 논쟁해서 막 싸우다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딱 타협해가지고 결론을 내겠다가 돼야 이게 정치인데, 탈정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맞거나 내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너,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말 이제 잘 안 들어주면 계엄령 선포하고 있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아주 그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건 안 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보수 후보로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국민의힘 경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경선 후보들은 아주 좀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반응이 어때요? 그렇죠. 이제 원래부터 경선을 치르기 전부터 사실은 후보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그 입장을 드러낸 후보들은 특히 이제 뭐 안철수라든지 뭐 유정복 인천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한덕수 출마 반대를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유력하게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도 사실은 다 반대입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홍준표 후보는 특히 이제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은 다 민주당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선을 긋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를 했지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간 일이다.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홍준표는 자기가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경선을 치르고 그립을 잡고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미쳤다고 내 장사를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시너지라는 걸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 민주당 사람들이나 한덕수 출마 촉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나경원 후보도 한덕수를 용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용병은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 아마 이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꼬아가지고 자당에서 출마를 시킨 것도 이것도 용병 정치였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사실은 주로 캠프 인사들 위주로 캠프 대변인이나 경선 캠프 인사들 위주로는 다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긴 뭐 진짜 주목을 오히려 경선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경선이 주목을 못 받는 건 뭐 그 사람들의 경선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박익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말한 것처럼 용병 내지는 간판 내세우기로 어떻게 실패를 받는지를 처절하게 봤고, 또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 움직이는 데는 배후에 윤석열 씨가 아직도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과 다 한번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식으로든지 흥행을 좀 이끌어 봐야, 그래야 이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찾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분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석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선 뛰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다 들러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보기도 사실 좋지가 않죠. 국민들 보기에도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한 명 그 엇갈리는 한 명을 딱 설명 안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네네네. 후보인데 김문수 후보는 여러 차례 밝혔어요. 여러 차례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라면 한덕수라도 누구라도 힘을 모아야 된다. 이 얘기는 좀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데 엇갈렸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반대고요. 김문수 후보 혼자 거의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봐야죠. 후보는 본인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기고 한덕수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하면서 뭔가 뭐 막 그럴 것 하는 같습니다. 그런 정치 예. 구상을 뭐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뭐 그것도 어느 한쪽이라도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 사실 얘기가 되는 그렇죠. 그림인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탄핵 얘기했는데 탄핵 한덕수 대행 뭐 이런다고 탄핵까지 하진 않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한덕수 탄핵 카드는 이미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특히 이제 2+2 회담이라든지 실제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 카드를 살려놓고 실제 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어떤 통상 알박기 그리고 방위비 알박기를 이미 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기감이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이제 이 강성 인사들 위주로는 한덕수를 지금이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본회의 일정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원내 일정이 꾸려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언적 의미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선에 출마한다면 지금 5월 3일까지는 대행을 그만둬야 되죠,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은 공무원 자체를 그만둬야 돼. 예. 공무원 완전히 이제 총리를 아예 사직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한 열흘 정도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탄핵을 얼마 한다고 남았죠. 해도 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고 그래서 탄핵을 하면 또 출마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뭐 한 일주일 뒤면 출마할 것 같은데 굳이 탄핵을.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탄핵되기를 바랬던 거는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탄핵되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에서 이제 그거를 좀 낌새를 채고 도와줄 일 없다라고 해서 좀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한 통상 알박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확실히 보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저도 그리고 거기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렇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가뜩이나 미국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아예 문 활짝 열고 오시면 제가 다 들어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권한대행도 대통령이랑 다를 거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렇게 사실상 망언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거듭 확실하게 그런 행동을 못하게끔 저는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도 봅니다. 저 통상 얘기 조금 있다가 따로 또 우리 주제가 있으니까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덕수 출마는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일주일 안에 지금 출마한다. 이거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면은 그 보수 단일 후보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단위로 보면 뭐 국민의힘과요? 국민의힘하고 합쳐서, 아니면 이제 3자 구도 되는, 4자, 뭐 4자 5자 구도 되는. 제 거지만. 기억에는 한덕수 출마 얘기가 나올 때 동시에 그 얘기가 같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단일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되면 그 사람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는 거를 기본 구도로 한다라는 얘기가 한덕수 출마론 처음에 나올 때와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뭐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들은 아마 처음부터 그걸 구상하고 한덕수 출마론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면, 대행이 출마하고 그 다음에 단일화 과정은 거의 예정된 수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박영식 에디터가 리포팅 하신 걸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뭐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한동훈, 홍준표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간다. 네, 왜냐하면 단일화에 따라간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홍준표나 나경원 이런 양반이 후보가 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지금 그 사람들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이게 단순 산수를 하면 4명 합쳐서 20 몇 %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산은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합치면 20 몇 %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네. 딴 데로 또 맞아요. 빠지는 다 것들이 있기 빠지죠.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걸로는 선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 그러면 단일화하는 거는 흥행이 어떻게 뭐 되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단일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예를 들어서 후보가 됐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됐다, 그럼 한덕수로 단일화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자기로 단일화하라는 거겠지. 그렇죠. 예, 아마도 그렇겠죠. 사실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출마를 본인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 개인으로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가지고 얘기 나왔을 때 선거 비용 보전해야 될 부분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300 뭐 얼마 300억 훨씬 넘었었고 국민의힘도 4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요? 당도 없는데. 고건 총리하고 반기문 총장이 그만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그러니까 들어가서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압도적인 어떤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양반이 내란 관련해서 수사받는 게 좀 걱정돼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 보이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안 보여요. 저는 저 방금 양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전 출마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는 좀 부차적인 거고요. 사실 대선 출마 선언만 해놓고 돈을 안 쓰고 오프라인 활동을 최대한 줄이면 되고 조직을 최소화해서 꾸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온라인 형태로만 그냥 운용한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는 거니까 출마를 한다. 어쨌든 출마를 하는 개념 뭐 1억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1억 정도 든다고 하면 그 돈이 그리 많은 비용은 아닐 거라고 후보 등록하는데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단일화를 받아주면 더 땡큐인 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의 가담자, 입건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신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런 우려와 조급함이 들면 일단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당무 우선권을 쥐고 당권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담보받는다. 단일화를 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해주면서 나를 어떤 방패만 국민의힘이라는 큰 방어막이 나를 좀 둘러싸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걸고 홍준표가 누가 됐든 나의 지지도를 흡수시킨다. 홍준표가 안 받으려고 하면. 근데 만약에 김문수 같은 후보가 됐다 이러면 너무 좋죠. 왜냐면 원래 있던 A 플랜 안에 들어와 있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단일화를 하면서도 굳이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경쟁력 차원에서는 김문수보다 한덕수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자신이 보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내가 당무 우선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범친윤을 흡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내란 피의자로서 입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안전을 담보받는 차원의 대선 출마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거 뭐 잔인한 질문인데 오늘 국민의힘 경선 4명 중 4명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이 될까? 안철수 의원이 될까? 이 문제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종 그림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조기 대선 6월 3일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뛸 후보가 누가 될 거냐? 이거 한번 예측해 볼까요, 우리? 한 명만 골라야 되는 거죠. 아니죠. 뛸 후보. 그러니까 뛸 후보. 보수, 진보, 중도 뭐 다 합쳐서 뛸 후보가 누가 될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당연하고요. 이준석도 확실하고요. 끝까지 뛴다. 사퇴 안 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찍을 대상이 된다. 멤버를 누구로 꾸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사실 국민의힘 쪽 경선 과정을 보면서 사실 예측이 잘 안 되고요. 솔직히 예측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아니 뭐 하는 거 뭐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이 들 정도의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어서 뭐 박히냐 박히고. 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기서 누가 나온들
그 기대가 생각이 안 된다. 드는데 그냥 찍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한덕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가능성이 낮지만 나온다. 네. 본선에까지. 네. 그리고 이재명 대 한덕수 되는 거. 이재명 이준석 한덕수 되는 건가요? 뭐 참 이상하네요. 여기서 얘기하고 보니까 이준석 한덕수 단일화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얻는 게 없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면 이준석 지금 의원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공개적으로 이준석 후보한테 러브콜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죠. 음. 네,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마 김문수 후보도 어쨌든 빅텐트를 이제 띄우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는 연결될 가능성이 뭐 없진 않은 것 같아요. 한덕수로 가든 김문수로 가든 홍준표로 가든 이준석이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에 따라서 그건 뭐 달라지겠죠 문제가. 1대1 구도를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이제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다. 예.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사실 이 범보수가 어떻게 연합하든지 간에 이번 대선의 당락에 큰 변수는 될 수 없을 거라는 일단 확신이 저는 좀 네,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답변으로 가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잔재를 어쨌든 연장을 시켜준다라는 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선거인 것 같아서 누구로 단일화하더라도 이건 이제 헌법 수호 세력을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가 저는 있어서 그럼에도 재미 차원에서 해보자면 이재명 저는 보수가 4분 5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안 할 거고요. 이런 지저분한 판에서는 자기가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준석, 한덕수, 홍준표, 한덕수, 홍준표 그리고 내일 모레 대선 출마 선언하는 지금 이제 기자회견장까지 예약돼 있거든요. 전광훈, 전광훈. 그리고 지금 무소속으로 또 출마한다고 하는 개혁신당 전 대표였던 허은하 허은하 전 대표도 출마 시사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후보들의 난립 가능성이 특히 이제 보수가 다 쪼개지는 거죠. 네, 저는 그런 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강 다약 같은 일강 다약으로 보입니다. 구조가 되네요. 그 정의당 권영국 대표하고 예, 정의당도 있네요. 전 민주노총 위원장 네네.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분도 진보 후보가 예, 나오고. 그분도 출마를 하겠죠. 네. 그럼 뭐 진보당도 있고요. 진보당 김재현 대표. 황방열 기자님은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는 달리 누가 경선을 이길 것 같다 이 얘기 아까 방송 전에 해주셨는데 저는 느낌이나 이런 걸로 이전에도 한번 그 한동훈 대표를 얘기해가지고 예. 제가 댓글로도 좀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러지 지금은 누구를 얘기해도 딱히 네. 의미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가 지금 재판에서 그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가장 선명하게 그 12.3 내란에 반대했던 한동훈의 그 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도 좀 달라질 거다. 그런 게 강화돼 나갈 거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씀도 사실 오늘 컷오프 제가 이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통 공천 배제 선택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서 득표했는지를 오늘 발표를 해주는 건가요? 1등 몇 퍼센트, 2등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했던 거 근데 같아요. 나중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받은 글로 돌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네.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는 근데 것 받은 같아요. 글이 어차피 또 화제가 된다라고 치면 그 안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탄핵 찬성 유일한 후보가 되고 나경원이 들어가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구도로 가면 저는 사실은 황방열 기자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 명이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홍준표와 김문수, 나경원 중에 그 안에서 또 이합집산을 이룬다면 김문수와 나경원까지는 단일화가 가능한데 홍준표와 김문수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네. 그러면 3파전이 돼요. 3파전으로 치러서 과반 후보가 안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득표 계산을 해보면 표가 갈리거든요. 탄핵 반대파는. 그러면 한동훈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TV 토론을 되게 주시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맞아요. 한 홍준표에 대한 비토. 네. 이게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일부 약간 동정론 같은 게 국민의힘의
색채가 좀 옅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죠. 아까 방송 전에 그 안철수 의원이 경선 통과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4명을 추리는 네. 거기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이제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좀 갖고 있는 중도적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 국힘에 당론하고 어긋나면서도 계속 투표를 탄핵 투표를 찬성 투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 주목한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그런 면이 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6시 반에 발표가 나니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그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요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최상목 미국행 결과는 과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2+2 한미 통상협의를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고 24일에 저녁 9시에 이제 요거에 관련된 협의가 실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통상 전문가로 일단 분류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어떤 주문과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언론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협의나 협상은 있으면 안 되는 거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히 이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는 이 일론 머스크를 누를 정도로의 파워가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2+2 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또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은 본인이 직접 나서는 이제 그런 그림까지 보여줬는데 한국과 관련돼서도 그런 입장을 보일 것인가 이제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지금 카드 일종의 대선 출마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한덕수가 한다고 하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그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하게 협상의 시점이 한참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하게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론 통일이 돼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협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경제지, 그다음에 조선일보, 조중동까지 또 다 지금 협상하지 말라는 걸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치색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론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상식적인 게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43일 후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90일간 유예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엄청 급합니다 지금. 자기 예상했던 게 막 깨졌지 않습니까? 네. 뜻밖에도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 중국 시진핑은 아주 완강하게 이게 저항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받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급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먼저 그 페이스에 말려서 무슨 원스톱 쇼핑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선을 생각하면은 뭔가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이 한덕수 대행이 뭔가 이제 오바를 하지 않을까를 오히려 걱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엄청 급한 게 일본 그 경제 재생상 아쿠아자와 러시아에 갔을 때 마가 모자 쓰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협상한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장단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트럼프가 먼저 5개 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놨는데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인도예요. 인도 빼놓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우방국들입니다, 다. 근데 특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그 미군 주둔 전 세계 2, 3위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의존도가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다루기 만만한 국가들입니다. 그걸 먼저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는 급하고 자기가 이제 협상에 대가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단에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거기 끌려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핑계가 너무 좋잖아요. 진짜 대통령이 그죠. 4일 후에 뜨는데 가짜 대통령. 그냥 뭐 하는지 무슨 생각인지 내가 잘 듣고 전달해야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행태가 거의 매국에 가까운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물론 시일상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5월 3일 이전에 어떤 결론까지 짓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경고 차원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언론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총무실 직원들에게 그런 거를 주문을 한 거죠. 이게 마치 윤석열의 계엄 선포했을 때 군인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잘못된 행태에 따르지 마라. 이거는 경고예요, 사실은. 정권 교체 되고 나서 혹시라도 지금 부안회동에서 잘못된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책임 묻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오로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자기의 대선 출마 카드로 쓰겠다고 하고 해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이익을 비교해 보면요, 제가 처음에 매국이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냐고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까 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잘 듣고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